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중요성 및 그 제출 효과. 589조 제2항 1호에 의하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자 목록.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내용, 규모를 파악하여 변제계획 작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제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과 관련하여 개시 신청에서부터 면책 여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개인회생 절차의 각 단계에서 목록의 제출 여부나 개별 개인회생 채권자의 채권의 기재 여부, 개인회생 채권액의 합계 여하 등의 일정한 법적인 효과가 부여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제출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법에 시효 중단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 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하며,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것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기각사유가 되고,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하나며, 기재 안 난 거는 계속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이 신청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은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확정되고, 면책 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해 악의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8개인가 돼 있죠. 근데 개인회생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딱 2개 빼니 없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인가 전까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기재하지 않는 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기재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보시고, 하여튼 여기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기재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바, 채무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 채무의 평가액, 가액평가, 담보 부족 정매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고, 개인회생 채권자는 이러한 자료 송부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응하여야 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부분을 추가로 제출받아 이를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기간이 말일까지 법원의 일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됩니다. 자, 아래에 어떻게 요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 개인회생 채권의 의의 및 요건. 581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되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5장 제1절 참조 나중에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의 종류.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채권을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 일반 개인회생 채권,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 그러니까 우선권, 일반, 후순위 뭐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하면 되죠. 어떤 개인회생 채권에 우선권이 있거나 어떤 개인회생 채권이 후순위 되는지에 관해서 마찬가지로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에 있어서 유의사항이 어떤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채권의 누락주의. 파산도 마찬가지지만 개인회생도 그렇고 하여튼 누락되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소송당하거나 면책이 안되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작성 시에는 채권을 누락하여서는 안된다. 채무자가 어떤 개인회생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강제 집행을 비롯한 채권의 행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만을 대상으로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작성된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고 만약 채권자가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경우 면책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비면책, 불허가 사유하고 비면책이 파산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 파산에서는 누락된 채권은 비면책은 맞는데 악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은 것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고의로 누락한 경우, 악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 비면책 대상입니다. 파산에서는. 다만 허위 채권자 목록을 작성한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이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적 효과가 누락이나 이런 데서는. 비면책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기재 가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더라도 면책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면책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논의가 있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상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만으로는 바로 그 채권이 비면책 채권이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채권자로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은 것과 별개로 비면책 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는 점, 비면책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점에 비추어 비면책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변제를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면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로 따질 문제지, 미리 알아서 빼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증인의 기재 여부.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타산에선 넣죠. 장래의 구상권자니까. 1. 첫 번째, 현재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의 구상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구상채권자로서 역시 기재해야 한다는 견해. 이게 이제 파산에서는 이렇습니다. 둘째, 장래의 구상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여도 채권자의 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장래의 구상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향후 대의 변제함으로써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권리를 승계 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인 장래의 구상권자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고, 이처럼 보증인이 장래의 구상권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는 법 625조 제2항 1호의 비면책 채권인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변제계획상으로는 구상채권자가 변제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서울회생법원은 보증인이 변제계획 구속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면책 여부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증인도 구상권자로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산하고 같이 하는군요. 같이 취급하는군요. 파산처럼. 채무액이 정확한 기재. 채무액은 가급적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의 액수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채권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게 되고, 이로써 미확정 채권의 액수가 전체 채권액에 비추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서, 영수증 등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 신청에 앞서 채권자가 미리 접촉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이러한 채무액수 확인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위하여 부채 확인서 등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 발행의 부채 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입수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8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의 발생일,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 자료에 가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액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여 온 경우에는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송부해온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는 수정해야 되겠죠. 양식을 이용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 요령.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589조 제2항 1호 및 규칙 80조 1항은 개인회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은 채무액 상한 요건의 판단, 그렇죠. 5억이냐 10억 중요한 되겠죠. 변제계획이 작성된 근거 자료가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담보부 채권의 경우 담보권의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금액, 개인회생 채권 중 일반이 우선권이 있는 부분, 후순위 부분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의 유무 및 범위 등도 기재할 필요성이 있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양식은 법률상의 기재사항과 아울러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작성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 양식 강란을 빠짐없이 충실히 기재해야 됩니다. 채권액 산정의 기준식. 채권액 상한 요건의 판단 시점은 개시 결정시입니다. 문제는 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언제 절차의 개시 결정이 내릴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죠. 따라서 채무자가 신청을 위하여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일단 신청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족합니다. 그래서 채권 현재액 산정 기준날에 기재합니다. 양식의 기재 요령. 채권의 기재 순서 및 채권자 이름, 주소, 연락처. 비록 명칭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지만 그 목록은 개인회생 채권자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소속물이 되는 개인회생 채권별로 기재해야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별로 차례로 번호를 기재하여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 담보부 개인회생 채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 개인회생 채권, 무담보 일반회생 개인회생 채권,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의 순서를 기재합니다.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도록 해서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주 중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무상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주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때는 장래의 구상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받는 등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채권의 번호에 부기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본래 채권이 3번이면 3-1번으로 번호를 붙이고 주채권이 바로 아래에 기재합니다. 채무자를 위한 물상보증인인 경우 역시 보증인과 같은 양식으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합니다. 채권자란에는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개인회생 채권자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정식 명칭을 기재합니다. 자연인이 개인사업자이고 거래상 통상 사용되는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인이 성명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병기합니다. 또한 개시결정 및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등이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까지 다 기재하죠. 채권의 원인, 개인회생 채권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인지 매매대금인지 손해배상인지 물품대금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018년 1월 1일자 대여금 1000만원, 물품대금 1000만원, 차용금 1000만원, 미수 공사대금 1000만원, 손해배상금 1000만원 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나오죠. 차용금, 물품대금. 양식이 이렇습니다. 양식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오히려 채권의 원인 2015년 9월 4일 마이너스 통장 개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전화, 팩스, 우편번호 없네 여기. 채권의 내용, 원금 잔액 1498만원, 원금 1400, 이자 제로, 산정 근거, 부채증명서, 부채증명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메꿔 나가는 겁니다. 시간 순대로.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꼼꼼히 하는 게 최고입니다. 3. 채권의 내역, 잔존 채권의 내역, 산정 기준에서 원금 채권과 기준, 채권 현재액 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도 기재하고요.
비금전 채권,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명확하거나 또 외국이 통화로 정한 때도 정기금 채권이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때는 현재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건부 채권. 조건부 채권은 주로 이제 장래에 그 하자 보수 채권 이런 게 많죠. 현준액주의.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파산도 똑같죠. 도산 절차에서 통상 적용되는, 그쵸?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존액주의가 개인회생에서도 발현됩니다. 보증인, 장래의 구상권자 다 적습니다. 여기 주의할 점은 장래의 구상권자는 실제 변제를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자를 변제 대상자로 하여 변제 계획을 작성하는 이상 변제 계획 안에서는 장래의 구상권자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 목록에 있지만 변제 계획에는 작성은 안 됩니다. 바항,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에 대해 개인회생 절차 개시된 경우 법인이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지는 사원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때는 법인의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에 가진 채권이 전액에 관하여 그 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별채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이제 근저당권자죠. 어떤 개인 회생 채권에 담보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 중에서 담보부 채권액과 무담보 채권액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파산에서는 개인회생에서는 한도가 정해져 있죠. 무담보 5억, 담보부 10억. 특히 담보물이 예상 한가액이 피담보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매월의 변제액 중 얼마만큼을 그 차액 확정 시를 위하여 유보해야 둘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되기 때문에 담보물의 평가가 중시됩니다. 담보물로 그 근저당을 다 갚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별채권자의 목적과 별채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별채권 행사에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이른바 예정부족액, 파산에서도 예정부족액을 쓰는데 개인회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정부족액에 관해서는 다른 미확정 개인회생 채권회사와 같이 그에 해당하는 몫의 변제액을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 적립하여 유보해왔다가 추후 별채권 실형에 따라 별채권 부족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 비율에 따라 유보액을 변제하고 그 후에는 이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 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를 해나가는 식의 변제계획 조항을 두는 것이 무난한 방법이다. 만일 이와 같은 변제액 유보를 미리 해놓지 아니하였다가 뒤에 가서 별채권 부족액이 현실화되어 버리면 이를 따로 변제할 가용수득이나 기타 변제 재원을 갑자기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렇게 되면 변제계획은 수행이 불가능하여 결국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밖에 없게 되죠. 뭐 채무자 손해죠.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채권 실행으로 환가 분배될 수 있는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별채권 부족액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예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후일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아마 개인회생위원들도 가장 신경 쓰시는 분일 거예요. 사무장들도 마찬가지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기재, 별채권부 채권이 이에 준하는 채권의 경우 일단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상 채권액에는 담보부 채권액과 무담보 채권을 구분하지 않고 일단 전액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양식 4-1 부속설 1 중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란에 담보 채권액과 무담보 채권액을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위에 기재되는 액수가 변제계획안 중 별채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항목에 그대로 옮겨져서 구체적인 변제 액수가 정해지게 되므로 이 부속서류 1위 기재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담보물의 저평가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서울회생법원의 현재 실무는 예정 부족액의 평가에 있어서 담보물인 부동산의 실질적 처분가치 70%를 부동산의 가치평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70%.
이와 같은 담보물은 대개 채무자의 재산으로 개시신청서 첨부 서류 중 하나인 재산 목록에도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담보물의 평가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과 재산 목록 작성 시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현재의 실무는 담보물의 평가 방법을 양자간에 달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재산 목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개인회생 채권자들이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게 한 것으로서 청산가치 기초인 재산을 저평가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담보물의 처분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실질적 처분가치, 일반적으로 회생위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시가소명자료 등을 아파트라면 이제 KB죠. 부동산의 실질적 처분가치를 담보물의 평가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 목록 작성에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다른 한편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의 작성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평가액을 시가의 70%로 낮추어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낮추고 이로써 결과적으로 예정 부족액을 높여 향후 담보물이 저가에 처분되더라도 그 확정 채권액에 대비하여 예정 부족액이 부족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변제 수익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뭐 될 대로 되라고 처음으로 하면 나중에 엉망이 돼 버리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중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재산 목록 작성에서는 최대한 시가를 반영하고 변제계획안 작성에 있어서는 담보물의 시가의 70%는 반영되고 나머지 유보해 놓는 겁니다. 적립해 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담보물 평가 없이 그대로 그냥 다 변제가 되면 그 남는 돈은 일반 채권자들한테 또 변제율에 따라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한편 채무자의 신청 자격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예정 부족액의 산정을 위한 담보물 평가액이 아니라 원래의 부동산 처분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피담보 채권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시 신청서 및 변제 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재산 목록상의 금액과 담보물 평가액을 달리 취급해야 된다. 이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거 명확하게 공부하게 되네요. 채무자는 신청서에 저당권 등의 담보채권 및 피담보채권의 재산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방식이 계산된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 채권 현재액이 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변제받는 다른 일반 채권자와 달리 별채권자에게 원금을 초과해 이자까지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금만을 기준으로 변제 유보액을 산정하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별채권부 채권에 준하는 채권의 경우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대항요건을 갖추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별채권에 준하는 채권도 이제 기재합니다. 이들 채권은 비록 경매신청권은 없으나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별채권과 유사하고 이 때문에 변제계획안에 있어서도 변제 방식이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 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및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만 기재하고 부속서류에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액 내역, 개인회생 채권자 접촉 과정에서 채권액 등에 관해 다툼이 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함으로써 회생위원과 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절차 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합니다. 또한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해 소송이 제기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 채권자 조사 확정 재판을 수개해야 되죠. 이용해야 되죠. 거기서 소를 변경해야 되므로 이러한 사항도 기재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는 법원 당사자 사건명, 사건번호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툼 있는 채권에 관해서는 개인회생 채권 주장하는 채권액이 아니라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권액만을 양식에 기재한 다음 부속서류란에 체크하고 부속서류 위에서는 채권자 목록상 채권액, 채권자 주장, 채권액, 현재액, 다툼이 없는 부분, 차이 나는 부분 이런 걸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실제로 양식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뭐 어렵죠.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액 상한 요건은 개시 단계에서는 채무가 인정되는 채무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인가 단계에서는 법원이 사안을 개별적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됩니다. 다만 그 기준 시점은 개시 결정입니다. 즉 개인회생 채권자가 실제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전판을 시청한 경우 만약 법원이 그 이의가 이미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절차의 결과를 기다려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절차의 진행과 무관하게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부명령의 내용, 이것도 부속세로 3. 채무자의 장래소득에 대해 이미 유효한 전부명령이 발하해져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전부채권자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이전받음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겠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 616조는 전부명령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제계약 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약 인가 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상실되고, 인가 후에는 이제 상실된 얘기입니다. 인가 후 첫 월급 정산하고 새로운부터 변제계 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 채권자로 개인회생 채권으로 변동되는 거죠. 616조가 아주 특칙이죠. 그러나 채무자로서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전부채권자의 채권 중 개인회생 채권으로 될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채권의 원인과 내용만을 기재하고 채권 현재액은 산정 기준일 현재의 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의 내용에는 원금 및 이자 채권 잔액 얼마에서 2000년 몇 달부터 인가일까지 전부명령에 기하여 변제 충당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전부명령의 내역을 여기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 및 추심명령과 다르게 일종의 채권이 양도되는 효과, 이전되는 효과가 있죠. 채무자의 재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죠. 전부명령이.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가장 강력한 효력이 있는 게 전부명령이죠. 그렇지만 이제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실무상 전부명령을 되게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하죠. 근데 이제 하여튼 특칙을 정해놨습니다. 616조에 보증인인 경우 이제 주채무자의 내용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하는 것은 이건 실제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일반 구독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되냐면, 어차피 일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장이 하죠. 그 변호사나 사무장이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자료 제공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소송이 있으면 소송 잘 추적을 해서 잘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압류 추심 명령이 있는지, 압류 전부 명령이 있는지, 일반 지급 명령이 있는지, 소송이 있는지, 그 다음에 채권자 목록 잘해서 누락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되고, 부채 증명서 꼼꼼하게 발급해서 갖다 주셔야 되고, 그렇게 다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일 처리를 변호사나 법무사나 사무장이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변호사 법무사도 똥 빠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되면 이거 손해배상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문가 돈을 받고 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보면 모든 걸 다 쓰게 돼 있죠. 보증인, 주채무자, 장래구상권자, 별채권자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평가 방법 이런 건 몰라도 되겠죠. 이거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알아서 할 문제지 일반인들까지. 다만 이걸 보시면은 이게 변호사나 법무사가 일하기가 쉽지 않겠다, 쇠가 빠지겠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을 시키려면 정보를 잘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서류를 진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판단에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29종이 어떻고 14종이 어떻고 개인회생에서도 보정이 어떻고 그 회생위원 보정에 대해서 욕 많이 하죠.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 근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죠. 다음 시간에는
회생위원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